자, 3부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왜 그러냐면 다시 생각하는 원자력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해서 되게 앞으로의 원자력의 미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기존 원자력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발전 용량이 작다. SMR은 이제 국제적으로 300메가 일렉트릭 이하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 원전은 1400, 1500 또는 뭐 1000 이렇거든요. 그 발전 용량이 작다. SMR을 모듈화를 통해 공장 제작이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단순한 설계와 전기가 필요 없는 안전계통 혁신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출력 300메가 일렉트릭의 소형 원자로, 이게 국제적인 정의고 뭐 여러 가지 수소도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쭉 돼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용량이 작다 이렇게 단순하게 용량이 작다. 그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가진 장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용량을 작게 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거에 가장 큰 연결되는 것이 모듈화입니다. 모듈화. 그러니까 큰 엔진 하나인데 예. 지금 자동차는 뭐 4기통 이렇게 6기통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듈화해서 그 엔진 사이즈를 줄이면서 이점이 있거든요. 그 대형 원전보다도 좀 작게 모듈화해서 공장 관리하고 현장 설치,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하고 이렇게 찍어내듯이 모듈화가 큰 장점이 있고.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건설사가 와서 처음부터 여기서 와서 짓잖아요. 근데 요새 뭐 모듈 주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트럭으로 배달이 와서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시공 제작, 뭐 공기, 아까 공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엄청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SMR이라는 게 어쨌든 전 작아졌기 때문에 또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단점도 있을까요? 그 가장 큰 단점으로 우려되는 게 경제성인 것 같아요. 아까 대용량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600에서 1400, 1500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경제성 때문에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로 작아졌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작은 측면에서 불리한데 그걸 보완한다고 모듈화해서 공장 제작해고 시공 제작을 이렇게 미리 해서 공기를 단축시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점에서는 실현이 된다면 이제 좋아지겠지만은 용량이 작아서 이제 경제성이 이제 그 자체로서는 불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발전 단가인데 만약 이게 비싸지게 되면은 또 다른 발전원들이랑 또 경쟁을 했을 때 다른 발전원이 더 저렴한 게 나오면 또 경제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실현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근데 관련해서 또 새로 만들기 때문에 설계, 제작, 운영 경험 이런 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원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쪽 경험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러시아는 이제 세빙선 같은 걸 해서 몇 개 있지만은 서방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 제작, 운영 이런 데 시공 이런 데 시연했을 때 어떻게 될지 좋은 결과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 SMR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언제쯤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 러시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영 중에 있지만은 서방에서는 제일 빠른 게 미국에 그 있는 뉴스케일 발전소가 있거든요. 알죠. 들어보셨죠? 그거는 저기 NRC 허가도 받고 지금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뭐 그것도 이제 워낙 서방에서 지연이 많이 돼가지고 그 생태계가 조금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면 서둘면은 10년 내에 가능하고 그러나 뭐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SMR이라는 게 우선은 좀 더 긴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네요. 우선은 원자력이 좀 먼저 이제 뭐 수출 위주나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고 좀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모델로 이제 SMR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요, 또 궁금한 게 왜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뭐 미국 테라파워도 그렇고 뉴스케일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이랑 뭐 지분 투자했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쪽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쭉 그 시공, 기기 제작, 부품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SMR 건설하는데 자기들은 그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 미국 측에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속 와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뉴스케일 사장도 몇 번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도 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그 생산, 제작 이런 걸 중요시해서 미국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할 때 다 이게 투자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론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SMR의 그 시장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그 세계 시장에 나가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걸 존중해서 그걸 보고 투자를 하고 지분도 참여하고 실제 지분뿐만 아니라 제작도 참여하고 건설도 참여하고 시공도 참여하고 이런 보관으로 윈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MR이라는 게 이제 모델이 나오고 이제 뭐 해외로 이제 수출길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혜택을 받을 것들이 많다, 수주를 따낼 것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럼 그 시장을 미리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미국이 건설하는 데 참여하면은 우리는 그 미국에 주도하는 그 SMR에 그 스플라이어로 가는 거죠. 아, 서플라이로. 예. 근데 지금 국내에서 뭐 예타로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수출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SMR을 만든 게 있나요? 스마트라고 아. 그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아, 맞아. 인허가 받은 것도 있고 2015년 뉴스에서 봤던 거. 예.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고 ISM이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SMR 한 섹션이 있고 그 ISMR이라고 예타를 통과한 게 있거든요. 그 4천억 정도 투자해서 8년인가 6년인가 투자하는 많이 투자. 예, 그 우리나라 전 원전 그 관련 회사들이 다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굳이 우리나라는 테라파워 뉴스케일이랑 같이 안 해도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SMR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테라파워나 뉴스케일러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요. 우리나라 ISMR에 이제 조금 늦지만은 그게 실현이 되면은 우리나라 주도하는데도 똑같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시공.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시고 저쪽에도 하시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 SMR이라는 것 자체가 좀 소형 모듈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때요? 좀 많이 시장이 좀 수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큰 그 중요 포인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134기가와트라는 설비잖아요. 상당히 제법 큰 그 그리드인데 한빛 3, 4호기 그때 했을 때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건 1000으로 줄였어요. 1400에서 1000으로. 그리드가 작아가지고 전력망이 작아서 1400짜리 원자로가 이제 고장이 나면은 전력막 정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1000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400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짓는데 SMR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제주도 같은 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토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력량이 큰데 현재로서는 용량이 작아서 그렇게 이득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전제대로 지어봐가지고 모듈화를 해서 시공 제작이 엄청 빨라지고 경제성도 엄청 좋고 제작 운전도 경험이 많고 모든 게 다 좋아서 대형 운전보다 싸졌다. 그러면 이 지어야죠. 근데 그거는 그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OPR 1000이라든지 APR 1400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경쟁력이 증명된 그런 발전소를 짓는 것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잖아요. 그래서 보통 발전소에서 만들고 나서 수요처까지 거리가 이렇게 뭐 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 건 아니라서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벌써 전력 손실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치면 LA에서 발전한 거를 뉴욕으로 보내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 수천 킬로 되거든요. 그거는 전력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가 수요가 있는 데 지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섬 같은 데들은 뭐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괌이나 뭐 사이판 이런 데들은 그냥 SMR 하나 딱 꽂아주는 게 더 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를 말씀하신 게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APR 1400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싸진다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행기, 그러니까 뭐 전보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A380 이런 거 보면 이제 기장은 똑같은데 승객은 2배로 태울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객단가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좀 약간 사람들이 가는 수요가 적은 공항들, 소규모 공항들끼리는 이제 LCC, 그러니까 좀 작은 비행기들 위주로 가는 게 더 경제성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럼 SMR이 가는 길이 또 따로 있고 APR 1400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SMR이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저희가 뭐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분들 또는 뭐 예상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 아까 예타 통과한 그 설명을 어저께도 들었거든요. 네. 그 컨퍼런스 들었는데 어제도 들었는데 타겟은 이 안전성도 향상되고 경쟁성도 엄청 향상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현이 되고 증명이 되고 시공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면은 비상 대피 구역이 있거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선이 노출되는 대비해서 사람들 훈련을 하는데 그게 필요 없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전성도 엄청 좋아지고 경제성도 좋아지고 방사선 비상 대피도 필요 없고 그게 실현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대형 원전을 안 지을 이유가 없죠.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SMR에는 저는 이제 전력 위주로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현재 생각으로는 해양, 극지, 우주 뭐 이런 데도 쓴다 그러고요. 뭐 이동식도 쓴다 그러고요. 수소 생산 하는데 연료 쓰고요. 수소 경제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타도 통과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70개 이상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IAEA에서 평가하니까 뭐 대학교에서 한 거 같으면 수백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빼고 그래도 의미 있는 기관들에서 하는 게 70여 종 전 세계적으로 있다니까 방향은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보이지 않을까. 그 제가 또 듣기로는 뭐 삼성 이런 데서 보면은 용융형 뭐 원자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구조인가요? 용융형 원자로는 지금 현재 원자로는 해결료를 이제 해결료 봉이라고 해가지고 봉형이거든요. 이게 고체형입니다. 고체형을 두고 아까 경수로 말씀드린 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 경수로 하는 게 경수로고 물이 이제 중수로 하면 중수로고 그 에너지 전달체가 그건데 몰튼 살트 리액터라는 그 용융 원자로는 해결료 자체를 녹여서 해요. 그러니까 해결료 자체가 녹은 상태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용융염이라고 해서 그 녹은 해결료를 돌리면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걸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는 물이 필요 없죠. 근데 에너지를 다시 전기를 생산하려면 스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다 스팀으로. 근데 그 분야에서는 똑같은데 에너지 생산 원자로 자체 내에서는 물이 필요 없는 거죠. 경수로는 원자로 자체에 물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할게요. 그래서 자, 그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1부, 2부, 3부 다 들었는데 원자력에 대한 흐름을 좀 더 한 번 더 마무리해 줄 수 있을까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원자력을 뭐 계속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국가는 저기 독일이 대표적인 것 같고 독일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언론에 보면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집권당에서 그건 아직 아니다는 것 같고 독일 등을 제외하고는 일본도 이제 후쿠시마가 일어난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인데도 원자력을 뭐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은 원자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정책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석탄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부에서 안 한다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 책에서도 무탄소 한 섹션이 있거든요. 2050 탄소 중립을 해가지고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무탄소로 간다고 돼 있고 이 방향은 뭐 전부 동의하는 것 같아요. 2050년까지 될라 그러면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그 이쪽 전문가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문제지 앞으로 원자력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전문가들하고 정부와 이게 국회나 정부, 언론이나 뭐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면 좀 많은 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도 알고 특성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인재들이 또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